입니다. 허 신부는 정 추계경께서는 2018년 연명의료계획서에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서명하셨고 이미 2006년에 서명한 사후 각막 기증이 잘 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특별히 부탁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다시입니다.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이 끼겠고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을까요? 낮을까요? 조세연구원이 오늘 OECD 주요 8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 세율을 발표했습니다. 보유세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0.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0.87%로 두 번째 높은 나라였습니다. 일본이 다섯 번째로 이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이 높았고 한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 그래서 OECD 주요 8개국 가운데 7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죠. 이게 도입된 2006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그때 당시에 0.15%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0.15%. 당시에는 미국의 3분의 1 정도까지는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부세 정책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보유세 이 실효세율은 2006년 당시 도입될 당시에 비해서 0.01%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세연구원 발표 자료 가운데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거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이 5.3배로 주요 8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거나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홍사훈의 경제쇼를 전적으로 믿으세요. 네,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이 11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1억 원이요. 네, 부동산 시장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바쁜 척을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데 여러 군데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많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홍 박사님 지난번 3월 1일 날 그 방송 3일절에 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앞질렀나. 이게 지금 뭐 170만 뷰가 유튜브에서 넘었더라고요. 네. 뭐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유튜브로 한번 좀 보시고요. 오늘은 좀 부동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이다. 이 집값 자체가 높은 것도 지금 이 문제지만은 이 오름세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들, 무주택자들 이 상실감 또 분노 이런 게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나 빠른 거예요? 이거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 실거래가와 아파트 가격 지수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예. 거래가 안 된 집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된 물건의 가격이다라는 점은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고요. 예. 일단 서울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 보면 2013년 그러니까 8년 됐죠. 2013년 경우에 얼마였냐면 4억 8천 정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예. 그때부터 2015년 이제 1년이 지난다면 6억 7천. 예. 이때도 비싸다 그랬죠. 예. 그랬던 게 이제 2019년이 됐을 때는 8억 3천까지 오르고. 예. 이제 그 뒤에 이제 1년 반 만에 이제 연말 기준이었으니까 예. 1년 반 만에 8억대에 있던 게 11억대가 됐으니까 이제 3억이 오른. 3억이 오른 거예요? 네, 1년 반에?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예. 거래 가격 기준으로 4월 대비 20%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상황인 거죠. 이 정도 오르면 이건 좀 많이 과열이고요. 예. 그래서 상승률만 가지고 따져보면 2006년 예. 이제 그 흔히들 우리 이야기하는 그 금융위기 직전 부동산 버블 국면 이후 예. 상승률이 최고 레벨인 거죠. 그럼 이게 서울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인가요? 경기도가 사실은 더 지금 지방은 더 문제가 될 것 예.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서울은 그래도 싸도 5억이었잖아요. 예. 집값이라는 게 예. 제일 쌌던 2013년 5억짜리가 지금 11억 됐으니까 2배 남짓 올랐죠. 예. 그런데 경기도는 공급도 많고 얼마 전까지 미분양도 있었었는데 예. 문제가 뭐냐면 그때 2013년 한 2억 7천 했었어요. 예. 아파트 거래값이 지금 근데 5억이 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공급도 많고 미분양도 많고 예. 저 주택 책지도 되게 많은 지역인 경기도마저 이제 5억을 넘어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지금 현재 흐름은 서울이 앞장서서 달리고 있고 이걸 지금 바탕을 경기도의 주변 외곽 지역들. 그래서 최근에 몇몇 지역 부동산 가격을 좀 살펴봤더니 올해 4개월 동안 15% 오른 지역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 2, 3, 4, 4달 동안 가격 상승률 15%면 이건 뭐 거의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가격이 과열 예. 또는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예. 그런 시장 여건이 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 말고 친구들 중에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 하는 얘기는 그거 다 서울 수도권 서울 사람들 얘기다. 지방은 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격차가 좀 많이 있나요? 예, 격차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까지 가장 미분양이 많았던 지역이 경남 지역이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그죠? 예, 경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 기간 기준으로 해서 1억 8천이 예. 지금 2억 1천만 원 정도 된 거니까 예. 거의 안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얼마 전에 이게 2019년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가격 기준에서 그때는 평균 가격이 1억 8천이었던 게 지금 2억 1천만 원이 된 거니까 여기도 10몇 % 오른 거라고 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 앞장서서 달리고 특히 한 18년, 19년까지는 서울이 완전 주도했다라면 예. 20년부터는 경기도와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는 그러니까 불이 번져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예. 도너츠 모양으로 서울을 예. 중심으로 해서 한번 크게 오르고 이 확산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유튜브 이제 실시간 댓글들 보면은 지금 그렇게 올랐다는데 이게 호가냐 실거래가냐 그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실거래가는 이제 2달 늦게 나오니까 지난해 예. 연말 데이터밖에 없는데 실거래가는 예.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통계가 예. 이제 왜냐하면 거래를 확정하는 데 걸리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네. 대표적인 그 장치들이 뭐냐면 증여냐 아니냐. 증여냐 아니냐. 예, 그렇죠. 예. 자녀라든가 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실거래가도 세금 하지 문제들에 않지. 예. 빼야 되고 또 이게 혹시 1층이냐 아니냐. 예. 예, 저층은 또 전체 예. 가격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에 예. 속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가격 여부 또 이게 증여성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거래라고 해놨는데 예. 좀 약간 이상한 거래들 뭐 우리 얼마 전 있습니다. 뭐 지역에서 나왔던 갑자기 호가가 몇십억 뛴 그런 가격들 나오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 통계는 좀 늦게 나온다. 그런데 실거래가가 사실은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서울시장이 이제 바뀌면서 네. 이 주택 정책도 이제 기류가 바뀌면서 뭐 신문 여론에서는 이제 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오른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서울시 이제 주택 거래량 그 데이터들 보니까 주택 거래량은 계속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에 한 7,500건이 지금 이번 4월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물론 계약 건수니까 1,000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게 그 가격이라는 게 전부 다 호가만 그렇게 그렇죠. 높은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네. 왜 4월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죠.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6월 이후 거래하는 거는 양도세 관련돼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으니까. 그렇죠. 그 전에 나올 물량들이 이전에 나온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지금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하다가는 예. 자칫하면 그 세금 문제에 걸려들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5월 30일 이전에 거래가 끝내야만이 중과세를 피하니까. 뭐 이제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아무튼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깨진다던가 네네.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계약을 다 마무리하는 걸 원하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 4월 거래가 줄어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되는 거고 예. 두 번째가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제 주요 후보들의 공약 사항들은 대체로 주택 시장의 공급을 확대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겠다라는 정책들이 좀 일반적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재건축 단지, 재개발 단지들에 예.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예. 내놨던 매물들을 빼버리는.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되니 내놨던 매물을 걷어들이는 일들도 예. 시장에 종종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럼 그건 호가만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시기에 나오는 가격 통계는 참고로 보셔야 되고 그렇군요.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실거래가 통계가 이제 확정돼서 발표가 되고 나면 예. 우리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 분위기는 호가는 굉장히 오르고 있다.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재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부동산 특별위원회 열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관련돼서 지금 뭐 세제부터 시작해서 제도까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우선 뭐 종부세 얘기도 뭐 나왔지만은 그건 후순위로 좀 밀리고 주택 이제 대출 받는 거 이게 그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는 대출 좀 완화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일각에서는 지금 빚내서 집사라는 시즌2 아니냐 이런 반박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홍 기자님 질문에 예. 제가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 못하는 예. 약간은 이제 비겁한 그 옛날 트루먼 예.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외파리 경제학자 좀 보고 싶다. 예.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꾸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 단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먼저 예. 대출 규제 완화는 찬성 쪽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나라의 대출 규제 자체가 너무 좀 강하다. 예. 무엇보다 LTV, DTI를 다 본다. 그러니까 예. LTV는 집값 10억이면 뭐 4억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LTV라면 DTI는 그 사람의 소득 대비해서 몇 배까지 얼마까지 갚을 수 있냐.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DTI인데 이 둘 다를 보게 되면 일단 소득 전망 현재 소득 자체가 좀 수준이 낮은 예. 2030 또는 3040 세대 입장에서는 대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예. 그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건에서 결국은 가게 되는 게 영끌이라는 다른 수단 예. 마이너스 통장을 예를 들어서 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갭 투자를 한다든가 갭 투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투자니까 예. 전세를 끼고 사는 걸 갭 투자라고 하죠. 전세를 끼고 산다든가 아니면 제2금융권 가가지고 예. 대출을 받는 경우들까지 이제 종종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우리 젊은 세대들 2030, 40까지의 대출 여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거는 전 찬성하는 면이 많은 게 예. 이중 규제다. 너무 양쪽 다 소득 수준 가지고도 얼마든지 DTI 가지고도 얼마든지 담보대출에 대해서 규정을 해줄 수 있는데 집값의 몇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예. 구매 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 못 사게 하는 건 이상하지 않냐. 예. 즉 DTI 여력이 충분히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두 부부가 맞벌이 소득자다라고 예. 생각하면 이게 이제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이 대략 7천만 원이잖아요.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이 예. 넘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아. 그리고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는데 이분들은 여력이 있죠. 예. 7천만 원 이상의 소득들을 가지고 있다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 레벨로 연간 연봉을 받게 되면 2천만 원 좀 넘는다라는 건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두 부부가 풀타임으로 최저임금보다 좀 더 잘 받는 일자리를 두 분이 다닌다면 거의 가능한 숫자가 돼버리는 거고 예. 이런 분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런 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청약 가점으로 가야 되는데 청약 가점제에서 최근 서울에 있는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이 60점대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60점대라는 것은 결국 20년 이상 붙고 더 나가서 자녀 3명 또 부양가족 이런 식으로 이제 청약 가점제를 우리가 도입해 놨는데 예. 문제는 이 청약 가점제에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20년을 기다려도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예. 이럴 때는 우리가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이 갭 투자가 되는 거죠. 즉 전세를 끼고 사는. 예. 게다가 요새 임대차 3법 작년에 통과됐던 임대차 관련돼 있는 여러 법들 이후에 아무튼 전세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죠. 예. 이러다 보니 집값 대비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레버리지 투자가 쉬워졌죠. 결국 작년 올해 사이에 우리나라 집값을 올린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예.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돼 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어렵고 청약 가점제 때문에 새로운 신축 주택에서 뭔가 당첨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구매 여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2030, 40까지가 예.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베팅한 게 지금 집값 상승의 가장 주된 요인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대출을 완화해버리면 더 불을 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그렇다면 답이 하나 나오잖아요. 예. 바로 뭐냐면 청약 가점제를 손을 보자. 예. 즉 다시 말씀드려서 몇 년 동안 부었는가, 더 나가서 부양가족은 몇 명인가. 물론 좋은 제도죠. 왜냐하면 좀 오랫동안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축하신 분들을 향해서 위해서 이분들한테 주택, 인기 지역의 주택들을 주자. 그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로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몇백 대 1의 경쟁률, 몇십 대 1의 경쟁률은 기본으로 나오고 있고 예. 주택 공급에 있어서 신규 분양의 물량들은 그렇게 수년 내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예. 가점을 기다리고서 이것을 무작정 기다려라 사전 청약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본들 그분들 입장에서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집값은 오르고 있는데 전세 예, 가격은 예. 끝도 없이 오르고 있는데 예.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말을 하면 이게 그냥 전세 끼고 살래요. 왜냐하면 대출도 안 되니까 이제 예. 위험한 투자로 나서는 거잖아요. 예. 예. 결국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를 이렇게 유발을 시켰던 가장 큰 요인이 뭔가 하면 대출 규제도 문제였지만 청약 가점제 아니냐. 그리고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몇백 대 1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한번 당첨만 되면 몇 억이 떨어지는. 또 그 몇 억이 떨어진 것을 갖다가 뭐 또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사자마자 못 팔게.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규제하는 법안만 만들어 왔잖아요. 지금까지. 예, 예.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의 규제가 저는 규제 일변도로만 간 부작용이 여기서 나타났다. 예. 그게 바로 저는 젊은 세대들의 갭 투자, 패닉 바잉 혹은 포모 신드롬.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다시는 못 살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쫓기는 매수가 예.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죠. 예.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제 생각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받게 되시는 분들한테 대한 예. 금액 상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좀 올려주는 것도 고민을 해보자. 예. 왜 그러냐? 주택이라는 것은 비싼 재화잖아요. 그러면 예, 그 예. 비싼 재화를 구입하는 분이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 구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위험을 떨어뜨리는 요인 아니냐.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7, 8천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그 집을 사면 연체할 가능성도 없고 예. 또 뭔가의 재정적인 어떤 이슈에 부각될 리스크도 없다면 예. 그분들도 좀 살 수 있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만족하지 말고 그 규제를 좀 완화하자. 그래서 지금 갭 투자에 나서고 있는 2030, 40의 맞벌이 부부들 구매력 갖춘 사람들한테 숨통을 터주자. 두 번째 청약 가점제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고 오랫동안 주택 청약을 하신 분들을 넣은 분들을 우대한다는 건 동의한다. 근데 100%에 가깝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럼 한 절반 정도만. 그렇죠. 절반이 됐던 몇 퍼센트가 됐던 이제 그거는 물량이 늘면 사실 절반까지 안 가도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물량이 아직 멀었으니까 이제 예. 물론 3기 신도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예. 아무튼 간에 핵심은 청약 가점제가 너무 가혹한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제도이니까 20년 기다려라라는 제도가 돼버리는 꼴이 되니까 이 정도의 지금 가점 당첨자들의 점수를 보고 있노라면 너무 점수가 높다. 우리 지금 여기서 부어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이 절망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추첨도 좀 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가점도 있지만 추첨도 병행한다든가 또는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지역이 수도권의 3기 신도시와 또 공공택지들이잖아요. 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가점제에 대한 부분들을 추첨제로 좀 돌린다든가 일부는 뭐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이 청약을 붙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고 힘들었는데 저한테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예. 과거를 돌이켜보면 지금처럼 거의 가점제 일변도로 간 적이 잘 없었잖아요. 예. 추첨은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너무 문을 좁게 만들므로써 포모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이 고민을 하게 만든 점에서 제도의 보완이 이쪽에도 같이 있으면 어떻겠는가. 즉 대출 규제 완화도 좋은 방법이지만 요 사전 청약이 이제 곧 준비되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 더 나가서 가점제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검토를 해본다면 이 패닉 바잉 분위기를 완화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에 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청약 가점제가 그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 지난번에 나오셨던 그 경제쇼 패널 분 중에 한 분도 이광수 의원도 한번 좀 그 얘기를 좀 제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그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10년, 20년, 뭐 30년 부어왔던 분들이 너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하나의 방안 중에 하나로 논의할 방안 중에 하나로 좀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출 규제 LTV 같은 걸 어제 그러니까 민주당 그 당대표 제가 그 토론회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한 후보는 예. LTV 규출 지금 LTV 그 주택담보대출이죠. 이게 지금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뭐 투기적 같은 경우는 40%밖에는 40%입니다. 대출 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면은 4억까지만 대출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15억이면 또 아예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90%까지 지금 풀어주자는 거 아니에요? 이제 DTI를 강화하자는 대안이 있으시겠죠, 설마? 아니, 그러니까 아니, DTI 강화하더라도 그러면 정말 돈 소득 많은 사람들만 그럼 살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 예.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평균 LTV가 얼마냐면 85% 정도 나오거든요. 예. 미국의 신축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론투밸류 예.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 85% 정도 나와요. 그거 왜 그러냐? 아니 결국 이렇게 높은 담보대출 비율을 해주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30년짜리나 15년 이상의 모기지를 통해서 예. 평생 갚아 나가라.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해야만 DTI 규제를 또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그래서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가 계속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금리가 안정될 때만 그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 홍 기자님 말씀에 이제 맞는 부분이니까 동의하고 하나 더 예. 덧붙이자면 근데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유발시켰던 가장 직접적 요인은 방금 이야기하셨던 서브프라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되고 DTI 규제의 외곽에 있는 예. DTI 규제로 보았을 때 도저히 대출해 줄 수 없는 흔히들 닌자라고 불렸던 no income, no job이라고 불렸던 그런 분들에 대한 고금리 게다가 티저금리 대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년 동안은 이자 부담 없이 3년 차부터 이자를 갚아 나가는 신종 그런 사기성에 가까운 상품들을 만들어낸 게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가져왔던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제 DTI 구매 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구매 여력을 가지고 계신 아까 이야기했던 소득 증빙이겠죠. 이런 소득 수준이 충분히 되는 분들한테 LTV 비율은 좀 올려주면서 예. 대신 그분들에게 장기 대출을 권유하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DTI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도를 짜나간다라는 것 자체는 그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공포. 예.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못 살 것 같은 이 공포에 전세를 끼고 전세를 낀다는 자체가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지 않습니까? 예. 전세 끼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높은 레버리지입니까? 이런 높은 레버리지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 위험보다는 정부가 DTI를 관리해 나가면서 대신 담보대출을 받아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만들고 유도하고 생애에 걸쳐 집을 자기 집으로 만들어 나가는 처음에는 예를 들어 방 한 칸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점점 자기 지분이 커지는 이런 식의 제도들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그게 나쁜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홍 박사님, 제가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이해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제는 그러니까 빚내서 여력이 있으면 빚내서 집 사라. 그 주택담보대출 90%까지 올려줄 테니 10억짜리 집 9억 대출 받아서 살아. 1억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만약 금리가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지 않아요. 절대 내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깔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지금 추진하는 여당에서는 뭐 추진한다고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집값을 그러면은 잡기를 올라가는 걸 계속 허용하겠다는 전제인가요? 이제 홍 기자님 말씀에 또 하나는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네. 옛날 하우스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거죠. 두 번째가 더 쉬운 질문이라 두 번째부터 할게요. 그럴까요? 네. 저희가 이제 홍 기자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고 무엇보다 예. 두 번째 질문을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실 테니까 그 부분부터 쉽게 하자면
30년 만기 대출을 받지 않으면 예. 그 일단 LTV 90%는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소득 증빙 DTI 예. 구매 여력이 있어야만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들이 우리가 갖춰져 있으니까 물론 예. 엄격하지는 않아요. 예, 예. 그러나 그 DTI를 이제 높여 나가는 방법이 뭐냐하면 장기 분할 상환 대출이고 예.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예. 따라서 현재의 고정금리 대출 수준 3%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런 고정금리 대출 수준을 가지고 꾸준히 분할 상환해 나간다라면 예. 이자율이 설사 오른다 하더라도 예. 그 분할 상환을 해가고 계시는 분들이 고용 등을 통해서 주택의 이자를 갖다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신 분에게만 대출이 나갔다면 이건 위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미국의 부동산 그 위기가 예. 적정 부동산 대출이었던 프라임 등급 쪽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서브 프라임 쪽에서 발생한 면이 컸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알겠습니다. 구매 여력을 예. 갖추신 분에게 대출을 해나가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전제에서 저도 동의한 것이다. 그 전제. 근데 이제 두 번째 집값을 올리려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이런 식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예. 주택 시장의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가 전환한다라는 신호로 비춰질 당연히 수 있어요. 받아들여지죠.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제가 그래서 만약 집을 갖고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금 올라간다고 해도 절대 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안 내놓는 이유죠 또. 요새 절대 안 내놓죠. 바보가 아닌 이상. 예, 요새 서울 지역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가 또 홍 기자님 말씀하신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정부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규제 완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답답한 게 이건 거죠. 예. 그냥 규제 완화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규제를 좀 그 소득 상한 규제를 풀어주고 사전 청약하면 당신 집이 굉장히 싼 집이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굉장히 싼 값에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물기를 털어주고 또 예.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가점제를 추첨제로 좀 전환하던가 해가지고 이거 지금 신청하면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여력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패닉이 안 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숨통을 터준 다음에 이 정책의 정책 조합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한적으로 찬성. 예. 그런데 그냥 이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청약 제도라든가 신용부부 특공 같은 관련돼 있는 그런 제도들에 대한 어떤 개정이나 재편은 이야기는 없고 그냥 무작정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랑 완전히 대치되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규제를 되게 반대한 편에 서 있었지만 그런 식의 무작정 규제 완화는 오히려 불을 더 땡길 수도 있다. 걱정합니다. 오늘 뭐 좀 다룰 얘기가 많으니까 뭐 이 얘기 참 할 얘기 많은데 이건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부동산 주제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댓글들이 참 많이 오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동산 잡으려면은 기준금리 올려야 된다. 예. 물론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뭐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댓글들을 올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마음은 이해하나 큰일 날 이야기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좀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담보 대출이 점점 지금 고정금리 장기 대출로 가고 있어서 예. 금리 올라봐야 일단 그쪽에서 문제될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 입장에서 새로운 매수세가 약해진 데 따르는 충격 정도지 예. 그분들은 버틸만 할 것이고 이미 많이 올라 있다. 예.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른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저는 부동산 외에. 2080 경제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위 20%는 수출 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 종사자들과 예. 그리고 이제 그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뭐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공사나 공시족들 이런 거 보면 공무원분들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에 속하니까 예. 일단 제가 크게 범주를 보자면 아무튼 불황이 오더라도 해고될 위험이 없으며 재택 등을 통해서 유연한 근무 시스템들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임금이 떨어지지 않은 채 재택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동 소득 계층이 우리나라 한 20% 되고 이 20%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최대 승자였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고용의 대부분 70에서 한 80% 사이 정도로 추산되는 중소기업 및 내수 부문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1997년 이후 최악의 고용 대란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인데 예. 이번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분기 대비 1.4%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예. 이만큼 고용이 과연 4월 달 데이터에 5월에 발표될 4월 달 우리 고용 동향 데이터에 찍힐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 수출 대기업은
일단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그렇죠. 작년에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놨다가 재고를 밀어내면 되기 때문에 고용으로 그렇게 즉각 돌아설 가능성도 없고 최근에 주요 대기업들 대부분이 공채를 폐지했어요. 근데 지금 설비 투자는 계속 늘고 있던데. 그렇죠. 바로 자본 장비 투자만 하는 거죠. 예. 왜? 쉽게 저희들은 이제 이걸 고용 유발 계속 그러는데 별게 아니고요. 예. 1천억 정도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사람 몇 명 고용합니까? 이렇게 예. 물으면 안타깝게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두 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고도화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예. 고용의 유발 능력에서는 수출 기업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밖에 없는데 물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숫자 적고 유니콘 기업 가치 기준으로 해서 1조 원이 넘는 거대한 유니콘들이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에 속하니 예. 결국 남아있는 건 중소기업밖에 없는데 그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 한 번만 돌아보시더라도 임대 간판 붙어 있는 데가 얼마나 많냐. 한마디로 말해서 고용 전체가 지금 심각한 대란, 특히 올해 2021년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느낄 이 고통을 생각하면 여기서 부동산 잡자고 금리를 인상하자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사람들의 욕구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욕구는 이자를 옛날보다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상품들이 나오게 되면 그렇죠. 소비를 하던 것을 저축으로 돌리게 되는데 문제는 다른 이의 소비는 나의 매출이에요. 예.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딴 나라는 전부 다 제로 금리를 중인데 우리나라만 금리를 올린다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게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겠죠. 그렇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겠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잘 나가는 수출마저 타격을 거꾸라질 수 받지 있죠.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뭐 잘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부동산 잡자고 초과상관 나태우는 빈대 잡자고. 아니요. 빈대는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그쯤 하면 제가 무슨 일인지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정말 다른 너무나 부작용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잘 크기 때문에. 준비해놓고 신중하게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현재 기조에서 일단 그것만 올린다는 건 부작용이 더 크지 않겠냐라는 것도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지금 어쨌든 시장이 바뀌면서 재건축 재개발 지금 뭐 핫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겨우 지금 뭐 안정세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좀 잠잠해지려고 하는 집값이 지금 다시 불쏘시개를 지금 짚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이거 민간 주도로 할 테니 다 풀어달라. 집값도 잡는 노하우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양쪽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좀 어렵지 않냐. 예. 분명 의도는 제가 알 것 같아요. 그게 예.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아파트 관련돼 있는 부동산 관련돼 있는 주요 공약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예.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서 예. 앞으로 향후 18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네. 해주겠다. 예. 두 번째 한강변 35층 규제가 이게 좀 자의적인 면이 있으니 풀어주겠다. 세 번째 역세권 내에 있는 그 건물들 용적률 풀어주겠다. 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한강가에 있으면서 재건축 단지 아파트는 그러면 사업의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딱 봐도 압구정이 떠오르고 예를 들어서 여의도가 떠오르고 성수가 떠오르니까 예. 이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생각한 묘안이라면 묘안이고 국여지책이 거래 허가제를 해버린 거죠. 토지 거래 허가제 뭐 어제부터 시행이 됐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거래 허가제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갭 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예. 쉽게 해서 전세를 끼고 주거 목적이 아닌 채 예.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일단 거래 자체가 승인이 안 나는 그렇죠. 제도입니다. 실제로 뭐 지금 잠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이제 예. 문제는 이 제도를 하게 되면 예. 당장 부동산 시장에서 이 거래를 정부가 일일이 쳐다보면서 된다 안 된다를 심의한다는 자체가 매수세를 약화시키는 영향은 충분히 있죠. 네. 실제로 보면 서울의 강남 쪽에 있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 했던 부동산 거래 허가제가 있었던 지역들은 실제로 가격이 둔화됐어요. 예. 자, 근데 풍선효과가 생기더라. 다른 데가. 바로 강하나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신천동이 급등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 말은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하게 됐을 때 딱 떠오르는 단지 여기 이제 목동까지 집어넣은 건 약간 저도 뜻밖에 없고요. 예. 저는 이제 세 군데만 할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생각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기본적으로 한 2년에서 최대한 빨라봐야 2년에서 3년 정도 뒤에는 입주가 되는
예. 왜냐하면 지금 분양을 해도 2, 3년 뒤 입주니까. 예. 뭐 아주 빠르게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이 수년 뒤에 입주하게 될 물량들을 기다리며 지금 집값이 몇 년 뒤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지금 부동산 안 사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역부족 아니냐. 왜? 지금 당장 입주 물량이 줄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2021년 한 해에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9,000호. 예. 작년 4만 호가 이제 19,000호로 줄어드는 것만 해도 좀 문제인데 예. 2022년은 13,000호 정도로 추산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분양을 지금 해야 예. 2년 반 뒤 입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예. 기계식으로 계산한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10,000호 초반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입주 예. 물량이. 예. 네, 그와 같이 앞으로 수년 사이. 근데 3년 뒤 계산은 믿을 수 없고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죠? 예. 이제 내년 정도까지 데이터는 예.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통계라고 볼 때 예. 입주 물량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에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보면 기대감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면도 존재하는 건 현실이 아니냐. 예.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풍선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 재건축 재개발 통해서 어쨌든 집이 부족하니 공급이 필요한 건 사실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서울대 이중구 교수께서 이제 기고한 글을 좀 봤더니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값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른다면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은 아파트라는 걸 1, 2년 사이에 뚝딱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반, 2년 사이에 3억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거는 그렇죠. 공급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투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어놓으면은 옆에 풍선처럼 다른 데가 좀 투기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다른 데 가서 투기하고 이 투기꾼들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공급을 계속 늘려주는 거는 투기꾼들에 대한 먹잇감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거 아니냐. 제가 그거 일리 있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 이야기의 이제 전제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홍 기자님하고 저하고 전제는 뭐냐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에 특히 서울도 많이 올랐지만 예. 서울 수도권 외곽 인천 지역 부동산 가격이 월 한 달에 4% 평균이. 평균 4%면 연간 50% 60% 오른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오르고 있다라는 걸 걱정하고 시작했죠 우리가. 예. 그래서 일부 지역에 투기가 붙었다라는 것, 또 버블 리스크가 있다. 동의. 예. 여기까지 우리가 사전 공감했던 내용 같아가지고 예. 거기는 저한테 질문이 아닌 것 같고 예.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그 투기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예. 이제 이 대안을 놓고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게 뭐였냐면 금리 인상이었는데 이건 너무 힘든 일이다. 예. 경기가 좀 회복된 내년 이후나 고민할 문제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지금 수백만 명의 실업자 또는 실업 예비군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는 예. 학생들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운 뉴스냐.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남아있는 대안이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래서 투기꾼이 나빠, 투기꾼을 잡자. 이 말씀은 저도 동의하는데 예. 어떻게 잡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이제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거 아주 궁금하네요. 아이디어. 별거 아닙니다. 첫 예. 번째, 팔 수 있게 해주자. 팔 수 있게 해주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두에도 시작하셨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부동산 보유세가 예. 세계에서 제일 낮은 편이라는 거 동의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근데 매매할 때 세금이 되게 센 나라에 속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잖아요.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 말씀하신 등록세, 거죠? 양도세까지다. 양도세는 거래세라기보다는 그건 소득세 아닙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아무튼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세금의 비중을 보면 예. 이쪽은 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이잖아요. 예. 요 자료의 출처는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왔던 미니 핸드북에서 나온 자료고요. 근데 그거가 어느 게 높냐로 싸워봐야 우리가 소용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저는 좀 퇴로도 좀 열어두고 규제를 강화하자 쪽의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퇴로를 열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시차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올해 연말까지만 매도를 다주택자가 매도를 한다면 세율을 일시 인하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물이 나와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월 1,000건도 거래 안 되는 시장이 돼버린 거는 결국 세금 문제잖아요. 6월 이후에 강화 문제인데 아직 강화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양도세에 대해서 조건들을 좀 단언할 필요는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양도세에 대한
그 세금이 너무나 과하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죄송합니다. 예. 세율 수준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고 보자 그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또 6월 1일부터는 그래 중과세가 돼요. 예, 그리고 또 뭐 정부 바뀌면 보자 이럴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공감대가 있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잘 안 되는 시장이 벌어지게 되면 살 때도 결국은 없는 물량들, 매물이 없는 중에 최고가로 살 수밖에 없다 보니 실거래가는 자꾸 놀라게 찍히는 거래를 우리가 보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시작에. 그러니까 매물을 좀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를 제가 두 번째 가시기 전에요. 그 첫 번째 그 양도세가 지금 6월 1일부터 중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결정된 게 아니고 작년 7월에 그 법 개정이 되면서 당장 올리지 않을 테니까 1년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다주택자들은 1년 안에 집을 다 팔아라. 안 그러면 중과세 분명히 맞는다라고 예령을 지금 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권 바뀌면은 저 법 바뀔지도 몰라. 우리 끝까지 버틸 거야. 또 오늘도 이런 토론회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양도세를 그럼 1년 동안 유예를 시켜줬는데 이제 와서 또 그럼 또 유예를 시켜주자는 그러니까 거예요? 다른 조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럼.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요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둘 다이거나 하나는 수요가 되게 강하고 두 번째는 공급이 부족할 때. 근데 공급이라는 게 신축도 있지만 기축도 공급입니다. 그래서 신축 공급이 없다고 우리가 전제를 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 거죠.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투기를 잡는 방법도 있지만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정책 조합은 제가 이제 이번에 3기 신도시 분양 계획을 보고 있는데 설계 계획을 보고 있는데 임대주택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당장 고양 창릉 지역에 나와 있는 계획을 보는데 임대 규모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략 3만 호 저간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10,000호 훨씬 넘기는 물량이 임대주택 물량입니다. 뭐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짓게 돼 있지 않아요? 예, 뭐 그것도 있고요. 또 계획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또 아까 이야기했던 특별 공급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제 말씀은 요지는 뭐냐면 아까 청약 가점제와 함께 제가 이제 하는 아이디어죠. 이거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패닉이 벌어져서 인천 연수라든가 뭐 어떤 지역 특정 지역까지 한번 이야기하자면 인천 계양 시흥 같은 데가 안산 단원까지가 월 3% 이상 급등한 지역들이거든요. 월 3%. 제가 아까 연초 대비 15% 이상 오른 지역이 세 군데라고 그랬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시장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불행하니까 이거를 또 사는 사람이 누구냐고 연령대를 조사해 봤더니 30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네. 전제를 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연령별 통계가 나옵니다. 세대주 연령별 통계를 보면 30대가 지금 압도적이에요. 결국 전세도 올라가고 집값은 계속 앞으로 오를 테니 여기서 내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집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청약 가점제를 기다리려니 20년 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그렇게는 못하겠어라는 사람들이 샀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 공급되는 3기 신도시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교통망도 확충해 준다고 그러고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돼 있으니까 가격도 쌀 거 아니에요. 거기다 사전 청약까지 할 거라 그러잖아요. 올해 하반기 한대잖아요. 자 여기에 가점제 대신 추점제 집어넣고 두 번째 일반 분양 물량을 확 늘리면 안 되는가. 일반 분양 물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특별 공급 물량은 조금 양보하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니까 정부의 정책의 기조를 제가 알죠. 왜냐하면 부동산도 잡고 복지도 강화하고 싶어요. 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죠. 이걸 제가 뭐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냐. 한 달에 특정 지역이 4% 5%씩 오르는 게 이게 평균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게 이게 좋은 일이 결코 아니고 그 뒤에 우린 정말 고생할 수 있다 나라가. 그렇다면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LTV 규제 그런 것도 중요한 규제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된 물량이 있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진행되고 있는 고양 창릉이라든가 왕숙 같은 데들이 굉장히 좋은 자리잖아요.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 새 아파트 입주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을 텐데 그분들을 여기에 기다리면 당첨될 수 있게 그 희망을 주는 물량이 나오면 안 되는가.
더 나가서 특별 공급 물량을 주고도 절대 우리가 줄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시면 예. 용적률을 높여주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고밀 개발하면 안 된가. 고밀 개발은 뭐 근데 3만 호밖에 안 된대요. 아니, 그걸 그런데 보고 제가 멘붕한 거죠. 지난번에 한번 그 GH 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왔는데 3기 신도시에서도 지금 GH에서 경기에서도 짓지 않습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거기는 오히려 민간 건설사들한테 말씀하신 홍 박사님 얘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은 건 특별공급 그러니까 그 공공주택이 아니고 민간에서 지은 레미안 푸르지오 이런 거 살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편한 세상도 있네요. 예예.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정도의 공공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다 짓겠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예, 알고 있죠. 저도 그 계획안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더 이번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예, 물론 우리 예. 홍 기자님한테 제가 드리고 예.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이 평상시에는 예. 지금 집을 사는 거랑 월세 사는 거 중에 어느 게 더 나은 선택이야.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 비용과 내가 월세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어떤 게 나아 하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경제적 인간들이 존재하는 시장이 있고 예. 그러니까 평상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인간이냐면 투우사 같은 마인드의 거래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예. GH 분들도 저도 뵌 적도 있고 SH 분들도 예. 뵌 적이 있어서 잘 알고 그래서 특히 역세권 인근은 다 임대주택 공급한다는 것도 저 알고 있어요. 민간한테 한 평도 팔지 않겠다는 거 예, 아니에요? 제가 알고 예. 있죠. 예. 뭐 제가 그런데 안 가고 이런 이야기 할 일 없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정책이 예. 담겨 있는 마음은 제가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가능하겠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이게 거군요. 그게 참 좋은 의도지만 임대에 가서 살면 되지 왜 집을 사니라고 말을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주택을 안산, 단원, 예. 수원, 권선, 시흥, 인천, 계양의 집값을 저렇게 폭등시키고 계시는 분들을 너희 잘못했어. 조금만 기다리면 임대주택 살게 해줄게. 그리고 특별공급에서 지금 7천만 원 그거는 제가 우리가 너무 과하니까 한 1억 정도로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정도로 예. 완화해 줄 테니까 임대주택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들을 것인가. 현실이 찰 괴리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도덕률은 저는 다른 면이 있다. 예. 그리고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물론 심정적으로 저도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나 예.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도덕률을 가지고 또는 복지가 우선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볼 때는 무책임하게 보이는 면도 있지 않냐. 즉 양쪽 다를 좀 보자. 네, 그래서 맞습니다. 밸런스를 잡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공급 물량을 그렇게 줄일 수 없다면 예. 고밀 개발을 하면 되거든요. 예. 즉 용적률을 올려주면 되잖아요. 지금 용적률은 올려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다고 봐요. 그렇죠. 예, 바로 이 그 예. 상계 신도시 개발의 최대 그 아이디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원주택, 자급형 전원주택과 큰 대로를 건설하지 않는 좁은 길들로 나눠져 있는 작은 블록화로 주택을 건설하겠다라는 그 디자인들을 좀 바꾸면 안 되는가. 그런 아름다운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주택을 짓는 것도 참 좋지만 이게 거시 경제적 필요도 좀 조합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뭐 시간이 뭐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본이 하여튼 1990년대에 그 부동산 거품이 이제 다 꺼져버리면서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나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 없다고 그러는 다닌 사람이었는데 예.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이게 예. 몇 년 가면 예. 이제 일본도 86, 7, 8 그렇게 오르고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년 20%씩 그렇게 오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부 지역 이야기지만 아무튼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예. 작년부터 시작된 이 흐름이 수년 더 이어진다면 예. 말라는 보장은 사실 없는 거죠. 100% 보장은 없는 거죠. 저는 지난해 정도까지만 해도 예. 일본이랑 우리는 달라요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예. 그 이유는 주택 가격의 상승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좀 그렇게 봤습니다만 현재 지금 벌어지는 정도의 과열이 수년 더 지속된다면 예. 이건 위험해질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않죠. 그러니 제가 공급 늘리고 또 지금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못 살 것 같다라는 그 조바심에 쫓기는 분들에게 대안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집값 안정화를 넘어서 이 원상 회복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정상화. 그게 이제 작년에 급등으로 예. 이렇게 되면서 주변의 뭐 지인들 이야기는 좀 이제 올해는 안정되겠지라는 희망이 꺾인 것도 컸다. 작년에 예. 그 급등은. 예. 그런 이야기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정도 집값이 그냥 그 내려가지는 않고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유지되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 최선이라고 여기서 보시는 급락하면 큰일 나니까요. 또. 예. 아.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좋은 정책 조합은 그래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금리로 경기를 부양하는 대신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하게 조금만 기다리면 당신에게 줄 좋은 집이 건설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예. 확실하게 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드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그 홍춘우 EAR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